금융위기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크게 형성돼서 버블을 터뜨릴 바늘 하나가 어디서 나타나면 탁 터지면서 금리가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경기 하강한 다음에 금리가 터지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세포암이 갑자기 생겼다. 이거는 어디서 그 암이 발병할지 몰라요. 옮겨 다니는 암세포니까. 그게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커져 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모시고 최근 경제부터 이제 한국 경제는 또 어떤 상황인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이게 요즘에 주식이 막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금도 올라가고 뭐 은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요즘에 또 이제 재테크 뭐 이런 거 투자 관심도 많고. 근데 또 이거 한켠에서는 이게 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 돈 풀리면 결국에 이제 버블 붕괴 뭐 이런 거가 또 이게 연상도 된단 말이죠. 이 소장님은 지금 미국발이든 어디서든지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좀 위험 신호가 좀 느껴진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거죠? 그럼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크게 형성돼서 네. 이 버블을 터뜨릴 바늘 하나가 어디서 나타나면 탁 터지면서 금리가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경기 하강한 다음에 금리가 터지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특히 미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유럽이 더 심각할지도 모르고 일본은 더 심각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최근 3, 4년 동안에 마이너스와 0% 그리고 1%를 오락가락했어요.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네. 일본은 지금 30여 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지금 5만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최고 호황이죠. 네.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모두 다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금융시장만 호황이죠. 인위적으로 거품이 커졌다고 봐야 돼요. 돈을 풀고 있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었다기보다도 그 유동성이 풍부해졌는데 그 유동성 풍부해진 배경이 좀 복잡해요. 금 가격 폭등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금도 지금 그 통화의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네. 거래 용도로 쓰고 가치 저장 수단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개가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금이 가격이 갑자기 지금 4,300달러 돌파하고 막 4,500달러 간다, 5,000달러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경제 내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 은 가격도 폭등했고 그만큼 경제 내 유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 유동성 경기가 지금 주식시장을 지금과 같은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에요. 이 AI 관련된 투자가 엄청나서 주가가 호황이라고 보지 실제로 AI 관련된 것들 빼고 나면은 미국 경제 뭐 성장률 이런 거 뭐 적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AI 거품론이라는 건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요새 이제 그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AI 거품이 맞아요. AI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거 상업적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엔비디아 등 AI용 반도체 생산하는데 거기에 또 메모리 반대쪽 생산하는 이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지금 주가가 하늘을 날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만 지금 공전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걸 가져다가 AI 반도체가 이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그 수만 개, 많을 경우는 수십만 개가 필요해요. 근데 네. 개당 수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 하나 전기 소모량이 큰 거는 지금 우리 서울시 한 구청에 쓰는 것보다 더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전기 소모량이 많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든 혹은 AI를 가져다가 어떤 그 사업을 하든 이익이 남기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뭐 투자만 하고 있죠. 열심히. 지금 뭐 그 유명한 챗 GPT, 네. 예, 또 오픈 AI, 네, 또 뭐 제미나이. 딥시크, 네. 뭐 등등 이런데 지금 상업적 이익을 거두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AI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 네.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진화를 해야 돼요. 물론 피지컬 AI는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공장에서 지금 로봇들 AI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네. 지금 한참 각광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고장률이 0%에 근접하지 않으면 이거 자칫 잘못 큰 사고 나요.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사고 난 그 보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나 공장에서 그 조립 라인에 있는 그 AI 기계들이 과연 실패율이 네. 0%로 근접하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휴머노이드 10년, 20년 후에나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그 상업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AI 에이전트예요. 네. 근데 AI 에이전트 기업 중에서 돈 남기는 데 있어요? 저는 물론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연필에 이렇게 지우개를 달면 연필 가격이 서너 배? 5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과거에. 네. 그와 같이 이렇게 무엇과 무엇을 결합하면 AI 에이전트로 돈을 벌 수 있는 과거에 그 인터넷이 처음 각광받기 시작할 때 아마존 뜨고 뭐 이런 등등 그 인터넷 기업들, 닷컴 네. 기업들 막 떴잖아요. 그와 같은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뚜렷한 게 안 보여요. 그렇다면 AI는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되겠지만 그 시간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빨리 될 것처럼 다들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품이. 아이, 그럼요. 저한테 자꾸 그래. 왜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그래요. 저는 AI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다만 기대를 키워놓으면 실망도 커지고 그러다가 AI 빙하기가 올 수가 있다. 네. AI 빙하기는 벌써 3번을 거쳤어요. 그리고 한 번 빙하기가 오잖아요. 그럼 빙하기가 10년, 20년 가요.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 직후에 AI가 가장 각광을 받았었는데 컴퓨터 성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1980년대까지 AI 완전히 죽었잖아요. 빙하기였단 말이에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성능은 많이 향상이 되는데 이제는 그 알고리즘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몇 번 고비가 있었지만 이번에 한번 알파고가 되겠구나 하고 있죠 지금. 네. 이 세대를 이기면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또 네. 알고리즘도 엄청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둑은 컴퓨터에 최적화돼 있어요. 경우의 수만 많아요. 근데 원리는 딱 하나예요. 누가 집을 많이 짓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컴퓨터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기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AI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이미 발견했거나 이미 개발 혹은 발명해 놓은 원리만 학습을 해요. 인간이 주는 그 정보만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인간이 장차 개발할 원리들, 발견할 원리들 이거는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감당 못해요. 네. 학습 못한다고요. 인간이 할 역할은 많아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발달이 뭐 10년 후에 끝나겠어요? 만년 후에 끝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십만 년 지나도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과학기술 발달은 계속 이루어질 걸 봐요. 앞으로 발달할 그런 그 여지가 많은데 그걸 AI가 어떻게 그걸 다 학습을 해요? 미리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학습을 시키겠어요? 그 데이터를 주겠어요. 이제는 뭐 초지능이 돼가지고 인간을 뛰어넘어서 알아서 스스로 막 사고하고 학습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간다 얘기도 그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그 AI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게 지금 챗GPT만 하더라도 음성인식 알고리즘과 네. 그 문자인식 알고리즘을 합성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것도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서 거대 음성 알고리즘 개발한다고 난리잖아요. 네. 한계가 있으니까 드라마 자막들 이렇게 보면 그 AI 누르면 자막이 나오는데 얼마나 정확해요. 참 웃기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만큼 음성인식 알고리즘도 아직은 아주 취약한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소위 강의 AI, 휴머노이드 여기까지 가려면 음성인식, 문자인식, 이미지인식 또 여기다 감각인식 나중에는 감정인식까지 해야 돼요.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 치더라도 이미지까지 돼 있어요. 근데 감각은 안 돼 있어요. 감정은 더더욱 안 돼 있고 이걸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5개를 다 합쳐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들 전부 다 병렬로 다 연결을 해도 그 감당을 못해요. 용량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만큼 알고리즘이 커져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양자컴 프리터가 나오고 또 이제 이 다른 뭐 로직 짜는 거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 뭐 모듈화 혹은 패킹화해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진행이 되면 그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 AI 전문가들은 자꾸만 미리미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다 자칫 AI에 빙하기 온다. 그만큼은 막아야 된다. AI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기계화되면서 인간의 그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전락됐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살아요. 그렇죠. AI도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줄 거예요. 틀림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 지금까지 기계가 했던 거 컴퓨터가 했던 거 AI가 다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명령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수작업했던 거 다 금방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일부는. 네.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빙하기 가봐요. 그리고 수십 년 또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긴 갈 거지만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느리게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너무 막 수백조가 막 수천조 투자가 되고 있으니 조만간 성과가 안 나오면 의문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아이 그럼요. 그 순간에 어쩌면 이게 촉발돼서 뭐 금융 위기든 뭐든 이런 게 터질 수가 있다.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경제 위기라는 게 사실 뭐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모습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을 텐데 지금도 약간 그런 공통점들이 보이는 건가요? 일단 금융위기는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벌어져요. 네. 이제 신용 파괴 원리라는 게 신용 창조 원리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는 언제 작동을 하냐면 부동산이나 또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형성됐다가 그게 꺼지면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나 주식도 준통화 역할을 해요. 네. 거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그러면 내 주식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지 예금 인출을 쓰지 않잖아요. 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이 호황이 이어지면 경제 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너졌다. 네. 그러면 거래량도 축소되고 가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당연히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이 3분의 1 토막 나고 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체도 피가 제대로 안 돌면 죽잖아요. 경제도 그 붕괴 직전까지 가요. 이게 금융위기예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과다하게 형성됐다. 이때 뭔가 그 풍선과 같이 부풀은 이 거품의 바늘의 역할을 할 트리거의 역할을 할 뭔가 딱 터지면 금융위기는 터진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네. 저는 앞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터진다 그러면 그건 가상화폐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상화폐요? 네. AI 쪽은 아니고. AI도 그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도 있고. AI는 금융시장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AI가 금융위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뺨 하나 더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요게 예를 들어 이제 새해니까 26년 올해 안에도 나올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왜냐면 조금 올해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금융위기라는 어떤 그 징후, 어떤 신호, 혹은 어떤 경제 변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정책 당국이 즉각적으로 나서서 그걸 차단을 해내요. 네. 처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안 터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책 당국이 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그걸 해내는데 어쩌다가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터져요. 그래서 미리서 그거를 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올해 터진다, 내년에 터진다는 얘기를 못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급하니까 2023년부터 금융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타격이 워낙 크니까 제일 많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97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94년부터 터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안 터지니까 무당 경기학자라는 비난도 듣고 온갖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난해 말 아니면 올해 초에 터질 거라는데 계속 늦춰지네. 결국에 이거는 또 반대로 안 터지게 또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중병 걸렸어요.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위암 말기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뛰어난 의사를 만났어요. 네.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잖아요. 3개월 뒤라고 했는데 뭐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세포암이 갑자기 생겼다. 이거는 어디서 그 암이 발병할지를 몰라요. 옮겨 다니는 암세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위험한데, 그게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커져 있다. 바늘의 역할을 할 게 지금 안 나타났다. 네. 근데 어쩌면 가상화폐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게 네. 지난해 10월 달에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이게 한때 8만 6천 달러대까지인가요? 떨어졌죠. 근데 다시 지금 9만 5천 달러대 또 10만 달러대 회복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터진다고 봐요. 가상화폐도 일종의 통화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과거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 1로 줄었어요. 국제 시장도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주고 떨어지면 특히 스트래티지. 네. 떨어지면 대규모로 사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자기 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걸로 지금 버텨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냐.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 특히 ETF 쪽 가상화폐 네. 관련 ETF 쪽에서 자금 이탈이 슬슬 시작이 되면 그때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미 부풀어 오른 주식시장의 그 거품을 터뜨리는 바늘의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어떻게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제일 위험한 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에요.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인류가 이미 겪었어요. 대공황 때. 미국이 관세를 그때 당시에 590%인가 그렇게 끌어올렸을 거예요. 네. 홀리 스무트 법을 통과시켜갖고. 근데 결과는 세계 교역 규모가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먼저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4분의 1 토막 났어요. 더 심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국제 교역이라는 게 그 리카도가 얘기하는 이제 비교 우위의 효과가 있어요. 비교 우위의 효과에 의해서 경제 내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교육이 위축이 돼봐요. 그러면 국제 분업들 그 위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분업의 효과도 축소되죠. 또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규모의 생산 이게 규모의 비생산으로 옮겨질 거 아니에요. 또 경제 약조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역기능으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여기다 비교 우위가 역으로 작동을 하니까 경제는 악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이렇게 10년 동안 그리고 당시에 한 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넘은 적이 두 차례나 있었고 이런 아주 비참한 그 악순환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게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네. 전쟁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확 확장이 되니까 악순환이 이제 선순환으로 바뀌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금리가 터지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고 제가 미국 시장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터질 곳은 일본이나 중국 혹은 이제 유럽에서 먼저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미국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을 특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미국은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주가도 그렇고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지금 뭐 주가가 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미국의 그 전체 주가 수익률이 지금 평균 한 25를 넘었어요. 네. 근데 주가 수익률이 18에서 22였을 때가 주식시장이 호황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한참 넘어섰잖아요. 거기다 미국의 7대 주식들 네. 평균이 30이 넘어요. 5개 품목은 35가 넘어요. 그만큼 돈이 엄청 몰려 있다는 거죠. 아, 예. 반대로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뭔가 트리거가 테슬라는 생기면. 주가 수익률이 100이 넘어요. 150이 넘죠. 그리고 팔란티어는 600이 넘어요. 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1년 경상이익, 세후 이익 아니에요? 경상이익을 150년, 600년을 모아야 주가 총액에 다다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거품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거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 거품을 터뜨릴 바늘이 지금 작동을 안 해서 일 따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좋을 때는 다 좋게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봐라 잘 나가지 않냐라고 해도 막상 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트리거가 생기면 이거 이제 거품 맞다 하는 순간 이제 쫙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현재의 경제학이 정태 이론에 빠져 있고 모든 경제 원리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요.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수요가 많이 늘면 가격은 오른다. 네. 변동이잖아요. 네. 이것만 결정을 해요. 이 볼펜이 1,000원이다. 수요와 공급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 결정하는 원리는 따로 있어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경제학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알아요. 밤낮이 교차하는 것 설명을 잘하니까 경제학에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계절이 변동하는 걸 몰라요. 공전 원리를 아직 발견을 못했으니까 변동 원리만을 알고 있고 결정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경제가 한참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약점 때문에 경제가 한번 상승을 하면 모두 다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원리가 하나니까 벡터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방향도 일정하고 또 속도도 일정한 그 벡터만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학으로 해석을 하면. 다 좋다고 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 원리가 상승 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결정 원리가 그걸 반대로 딱 치고 내려와 봐요. 변곡점 생기잖아요. 네. 꺾이잖아요. 두 개의 현상이 합쳐지면서 그런 걸 경제학이 아직은 발굴을 못 해놨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은 흔히 경기가 호황이면 앞으로도 영원히 쭉 부동산 시장이 잘 나가면 혹은 주식시장이 잘 나가면 앞으로 잘 나갈 것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배운 경제학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학이 무능해요. 그럼 경제가 얼른 진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에 많이 돈 들어가 있거든요. 뭐 부동산, 뭐 코인, 뭐 다 지금 온갖 곳에 다 돈을 넣고 어떻게 하면 더 늘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일부 좀 정리를 하든지 뭐 조금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은퇴한 버핏 있잖아요. 네. 버핏의 투자 원칙이 뭔지 아세요? 3대 원칙이 있어요. 네. 첫째는 손해보지 않는다. 둘째는 그 원칙을 지킨다. 셋째는 내가 아는 주식에만 투자한다. 이거는 이분이 몇 차례 얘기한 거예요.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 막 떠들잖아요. 그럼 주식시장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이제 거품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 거품이 커져 있는 거. 그럼 언제 가야 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주변에서 아무도 주식 얘기 하지 않을 때, 부동산 얘기하지 않을 때 딱 들어가면 그때가 최저점이에요. 그때부터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게 버핏이 투자에서 성공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런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주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국내 주식은 한참 더 올라야 돼요. 우리 지금 주가 수익률 13 좀 넘었죠. 18, 20이 가도 상관없잖아요. 거기까지 올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수준이 얼마겠어요? 코스피 만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안 갔으니까 갈 여지가 있잖아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적게 잡도 60%는 돼요.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에 덮쳐오면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요. 추락을 해요. 어디까지 추락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생길 손실과 지금 올라서 남길 이익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큰지. 그 손실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1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방에서 주식 얘기가 나올 때는 네.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미국 주식 투자 얘기는 사방에서 들리잖아요. 네. 그럼 미국 주식 투자는 이제 막장이다. 슬슬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유명한 일화들도 있잖아요. 최고로 투자 수익률이 좋은 어떤 분이 갑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하니까 왜 파십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오늘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는 분이 자기한테 주식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주식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이미 고점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잘 맞는 거거든요. 되게 잘 맞잖아요. 이게 항상 남들이 뭔가 막 더 간다고 할 때가 사실 그때 쓱 나와야 될 때가 맞긴 하는데 그때가 딱 고점은 아니지언정 이제 고점 인근쯤. 그럼요. 네. 제가 또 그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뉴턴이 물리학자이면서도 투자에 대가 있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잘 빠져나왔어. 그 뒤로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네. 못 참고 추격 매수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서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분들도 그런 일이 생겨요. 제일 위험한 게 추격 매수예요. 남들 시장 간다고 자기도 따라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